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원래 제가 오후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제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리네요. 제가 그 처음에 이 강의를 부탁받고 목사님과 저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조금 잘 이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제 렘넌트들한테 좀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금융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십사 하시고 이해를 해서 그런 포커스의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경제관이라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거는 좀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받은 제가 이호윤 집사고요. 이 강의를 부탁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자 그냥 주부예요. 제가 1990 벗고 할까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간 게 1999년인데요. 한 20여 년을 돈을 다루는 직업으로 살았지만 뭐 여러분들보다 별반 경제 상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이 알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비슷해요. 무슨 기술적인 건 알겠죠. 단말기를 치는 기술, 뭐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지식은 제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목사님의 요청은 하나님께서의 원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20년 동안 은행 다니셨다는데 뭐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은행 단말기만 다룰 줄 알았지 컴맹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 신랑이 요거를 좀 만들어줬는데 뭐 이제 이 내용과 저게 뭐 그렇게 딱딱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냥 신랑이 열심히 만들어 준 거니까 그냥 쓸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한두 가지는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늘 경제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할 능력도 없고 그 모든 걸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도 불가능해요. 그래도 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용기를 갖고 선 이유는 이제 그 렘넌트들에게 나도 이제 경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냥 주의 한 기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데 관심을 가져봐야겠네. 돈을 모으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한 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미리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해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뭘 하셨어요? 보통 뭐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차 타고 오고 보통 그러시죠? 눈을 떠서 하는 모든 행위에 돈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샤워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엄청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전기세 내야 되고 수도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맛있는 밥 먹으려면 장 보러 갈 때 돈 많이 내야 되고 차 타고 오려면 차에 기름 넣어야 되고 차를 살려면 그것도 돈이죠. 다 돈이에요. 세상에 연관돼 있는 것들은. 근데 이런 개개인 생활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고 나라도 운영하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돈은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는 구원이랑 이제 제 목숨, 뭐 건강 이 정도 말고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의 즐거움이 커피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커피 마시려면 2, 3천 원? 그것도 돈이 당연히 들어가고, 여러분들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사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없어서는 안 될 돈. 이 돈과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쏟아져요. 저희 뭐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 막 잡고 살잖아요. 다음, 네이버 뭐 이런 데 포털에서 엄청 쏟아지고. 근데 물론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은행 지점에 있어서 저를 자료화면으로 저를 찍으러 온 건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뭐 하여튼간 우연찮게 자료화면으로 방영되는 그런 금융 정보 중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를 좀 이해한다. 내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돈을 모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오늘 가셔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금융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내가 저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척도거든요. 금리란 이제 돈의 사용료,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한 기한 동안 돈을 쓰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고 하고,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라고 해요.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돈을 빌려 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손님한테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반대로 고객이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금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돈을 빌리려는 자금의 수요와 돈을 빌려주려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돈이 많이 풀렸다, 뭐 유동성 과다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통 이제 은행에서 운용을 하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쓰는데 정책금리라고도 하고, 작년 중반에 그게 한 0.5% 정도 됐는데 지금 1.25%까지는 올랐어요. 그러면 은행 기준금리에서 은행에서 손님한테 드리는 금리는 거기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금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1% 10만 원이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자를 받으면 거기서 다 세금을 내요. 15.4%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10만 원 이자 받으면 15,400원, 15.4% 떼고 나면 한 84,600원 정도를 이자로 받는데,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1,000만 원을 예로 들었고, 나 은행에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은행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금리 1%에 만족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속성이 빨리 굴려서 돈을 더 만들어야 되고 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막 찾게 되죠.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쓰기도 하고, 그러면 시중에 돈들이 막 많이 돌아다녀요. 막 그게 이제 돈이 풀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좀 되게, 그러니까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금리일 때 이제 은행에 만족스럽지 못한 금리 때문에 막 시중에 돌아다녔던 돈들이, 저금리일 때 돌아다녔던 돈들이 다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자산이 불어나는 은행으로도 예금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 내야 될 이자가 막 늘어나면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많아요, 되게. 그리고 금리 1,000만 원은 10만 원이지만 1억, 10억, 100억 넘어가면 그게 엄청 이제 금리도 많아지죠. 이자도 많아지죠. 그러면 다시 풀렸던 돈들이 은행으로 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유동성 회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사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했던 거를 이제는 조금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정도로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우리 경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 정도의 무역 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금리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안전한 미국 시장으로 저희 나라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금리를 또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해지는데, 이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금융기관 파산하고, 그럴 때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그걸 다시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는 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희 나라 자본도 많이 이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뭐 많이 깊은 부분은 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금리가 이런 거고 내가 돈을 이제 맡겼을 때는 받는 거, 빌렸을 때는 주는 거에 대한 대가다. 이거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 이제 참고 자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실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환율이거든요. 환율. 해외여행 갈 때 은행에 돈 바꾸러 막 가죠. 좀 더 싸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율. 저희는 단순하게 여행 갈 때 100불, 1000불 이렇게 이제 환전하지만 무역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척도예요. 또 우리나라는 경제 비중이 무역이 엄청 크거든요. 지리시간 뭐 이런 데서 막 들어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저희 나라는 뭐 자원이 빈약하고 뭐 인적 자원이 많고 이런 거 막 수업 시간에 들었잖아요.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보통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무역이 경제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예, 반도체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엄청 하죠.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배, 조선업. 우리나라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 국가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게 되면 줄 돈도 생기게 되고 받을 돈도 생기게 되죠. 물건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파는 건 수출, 받는 건 수입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보통 달러로 결제를, 미국 달러로 결제를 많이 해요. 저희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무역 강국이긴 하지만 그 한국 돈이 그렇게 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로 달러를 결제를 하고, 물론 뭐 아시아권에서 힘 있는 통화라고 하면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도 하지만 거의 많이 달러로 결제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달러는 또 중요한 게, 좀 이따 유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유가 결제를 다 달러로 해요. 미국 달러로. 그래서 달러의 환율이 많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돈이랑 한국 돈이랑 바꿀 때는 이제 그 통화 교환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돈과의 교환 비율을 이제 환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게 그냥 보시면 좀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을 텐데, 보통은 이제 수출을 하면 수출한 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수입을 하면 수입한 대금을 줘야 되니까, 수출하는 사람은 비례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수입해서 결제해주는 사람은 조금 결제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게 환율이 다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뭔가 경제 정보를 보실 때
좀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중중 무역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환율의 흐름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세대고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흐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포털에 환율 치면 저거를 말로 풀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은행에 와서 그냥 뭐 다짜고짜 싸게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은행이 그냥 싸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조회했을 때는 이 환율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포털에 줘야 되는 환율은 기준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러랑 외국 통화를 사실 때는 좀 더 많이 내고, 왜냐하면 이제 그 외화를 이제 유통을 시키려면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붙여서 이제 파는 거고, 그런 이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싸게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것도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는 이제 뭐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 힘이 있는 통화가 아니다 보니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라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실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장 큰 범위 중에 그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인데, 단순히 그냥 기름 넣을 때 휘발유 값이 올랐네 내렸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원유는 자동차의 기름 연료나 난방의 연료로도 쓰지만 플라스틱, 화학섬유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물건의 원료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옷, 여러분들이 입은 옷 웬만한 건 다 화학섬유죠. 요즘에 다 기름이 원료예요, 원유가.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죠. 석유가 100%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모든 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보통 뭐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뭐 WTI, 뭐 북해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는 이제 유종들이 다 있고, 그게 시장되는 그 시장이 뭐 북해산 원유는 런던이고, 뭐 그 미국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 미국이고, 두바이는 중동이고, 이렇게 또 거래되는 시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나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가는 자체가 상품이기도 한데, 또 이 유가를 파생시켜서 만든 금융 상품도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좀 관심이 생기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환율이 또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저희는 지금 성전 헌당을, 그러니까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작게는 제 개인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기부터, 크게는 뭐 이렇게 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것까지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돈은 뭐 불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좀 알아가기에 참고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보셔서 요런 거에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이제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돈의 흐름을 알고 정보를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 똑똑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냥 돈을 요거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돈을 이제 똑똑한 소비,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해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은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학장학을 마련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자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긴급 상황,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제가 좀 더 말을 해보자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제대로 알고 이 아는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이제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렘넌트 데이로 모였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항상 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도 아까 저희 일상생활의 모든 이제 그 생활에 돈이 필요하듯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뭐 다니셔야 되고 뭐 돈이 많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이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그 자체가 그냥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좋은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도구로 쓰여져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전도에 쓰여지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데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는 그냥 돈만 빨리 모으고 싶고 그러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쉽죠.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축 방식이나 급여만 가지고는 이제 큰 돈을 이제 만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번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조차도 주식을 저는 은행원들은 은행 영업 시간 중에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랑 어플 깔아서 애기들 어플 깔아서 할 사람들은 다 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우리 사주, 저희 회사 주식만 이제 사서 모아요. 저는 그냥 일정 부분 저희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회사 주식만 사서 이제 모으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주식 장 엄청 불이 붙었죠. 작년 같은 장은 10년에도 한 번 올까 말까한 장이에요. 근데 뭐 저희 친정 엄마부터 해가지고 모든 할머니들까지 막 엄청 주식 계좌 만들어 달라고 엄청 그러셨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장을 읽는 눈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서는 주식 그렇게 쉽게 제 돈이 되지 않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분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완전히 생업인 거예요. 거기에 24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저는 하는 거는 뭐 찬성인데 맹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이제 시장을 읽는 눈을 좀 보시고 그런 운이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은행 들어와서도 크게 이렇게 붐이 일어서 돈을 벌었다는 건 한 2번 정도? 제가 23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략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은행에 들어와서 펀드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거의 제로더라고요. 1,000만 원 벌었으면 그동안 1,000만 원을 제가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 크게 주식으로는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아주 좋은 자산 증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오늘은 렘넌트 데이니까 우리 렘넌트들보다 제가 인생을 좀 먼저 산 이제 선배로서 주식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강의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럽네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분은 미국 이민자로 되게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기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김승호님이라는 이제 이 사장님이신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고의 차원을 떠나서 돈에 대한 기본 자세, 삶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에 보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장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래요.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주변 사람만 부자가 되게 할 뿐이라고 한다고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빨리 우리 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는 막 믿는 사람이라 뭐 검소해야 되고 막 아껴 써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멋있게 많이 벌어서 올바른 데도 잘 쓰고 나를 위해서도 잘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해보자 해서 잘 벌어보자. 그게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 그게 이제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주주는 이게 주주라고 하죠. 저도 이제 저희 딸 명의로 아주 조금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아주 먼지만큼의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어요. 저희는. 근데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먹고 빨리 넣었다가 빨리 빼고 이거보다 천천히 그 회사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예금해서 받는 이자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그 눈을 돌려서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요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간증 아닌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 아까 뭐 젊은 청년들 얘기 나오고 쉬고 있는 청년들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IMF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딱 터졌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겠지만 저는 그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저는 타격을 받은 세대이기도 해요. 제가 99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를 정규직으로 써주는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물론 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뭐 좋은 이제 뭐 그런 아주 엘리트들은 뽑긴 뽑았죠. 근데 저는 뭐 유학파도 아니고 아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를 정규직으로 써주는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1999년 5월 17일에 은행에 계약직으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집에서 돈 줄 테니까 시집 가라 해가지고 시집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당장은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규직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정규직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제가 16년 걸렸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이 됐어요. 제가 올해 47살인데 얼마 40이 넘어가지고 된 거예요, 정규직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별로 창피하진 않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한동안은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정규직이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닫기를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표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시간표가 맞기까지가 16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원망도 뭐 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보다 못한 것 같은 쟤는 막 되고 나는 안 되고 근데 저는 그 시간표를 맞기까지 제가 이제 기다리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47이면 은행에 47살 지점장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은 부지점장도 되고 뭐 못해도 차장도 되고. 근데 저는 지금 대리거든요. 은행에 보통 입사하면 보통 대리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은퇴를 앞둘 나이에. 근데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물론 힘들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제가 일을 해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취업을 앞둔 이제 랩런트들이 있다면 좀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돼요. 언젠가는 네, 기다리면 돼요. 될 때까지. 근데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준비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집사님 소개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데 이 얘기 꼭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은행원이다 그러면 되게 연봉도 많이 받고 되게 지금 이 나이 정도면 되게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급은 조금 받진 않아요. 사실 은행이라는 곳이 조금 주는 회사는 아니니까 조금 주진 않지만 그냥 어쩔 때는 나이 47인데 대리야? 이런 시선이 조금 여러분 앞에서는 전혀 안 부끄러운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좀 약간 그럴 수 있죠. 위축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랩런트들 있다면 좀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께 저는 좀 오래 기다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또 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좀 많이 되게 부담도스럽고 지금도 되게 부끄럽고 되게 안 떨리는 것 같아 보이죠. 저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부족하지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처음에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치가 오늘 이 내용이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얼굴 아시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랩런트들은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 그렇고 그렇게 좀 이제 편하게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바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그냥 깨끗한 방법이 아닌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거는 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는 바른 부자,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때 더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항상 이제 은행 일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너무 저에겐 소중하니까 좀 되게 부스스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창피하긴 한데 그만큼 이제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꾸만 이렇게 두서없이 랩런트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게 떠오르는데 부모님한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1999년 5월 17일 첫 출근하던 날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는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때까지 산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진정한 감사가 제가 그날 한번 딱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공부를 시켜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그런 좀 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섰고,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돈을 쓸 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쓰고,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 소중한 줄도 알고,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제가 참 저도 핑계라면 핑계인데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 뭐 너무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좀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한 얘기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와닿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